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곧 물러날 것입니다. 8개월 안에 그는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4%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조 달러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 수준이 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 중국 측 대화 상대와 스톡홀름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고율 관세 상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며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JP모건은 암호화폐 ETF 등 간접 노출 자산을 담보로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담보로 한 대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의 힘이 약했습니다. 오픈 AI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기업들의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했었는데요.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살펴볼까요? 0.06%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4%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78% 하락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내일은 2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경매가 있다는 소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반도체들의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1.76% 하락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0.74% 하락하면서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진 점이 포착이 될 텐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2.54%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3.34%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오픈 AI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5천억 달러 이상의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지금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2.23%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팔란티어도 같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1.79% 하락했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빨간불이 짙게 켜졌는데요.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훈풍이 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은 상회를 했지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넷플릭스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PM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담배 회사입니다. 말보로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립 모비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8%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방산주 쪽으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들,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제너럴 모터스, 로키드 마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8% 하락했고요. 로키드 마틴도 10%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H20을 중국에 재판매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훈풍이 든 모습이었는데요. 이 H20 좀 자세하게 뜯어보니까요. 공급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H20에 대한 생산 재개는 좀 제한적이고 재고가 100만 개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블랙의 아키텍처 기반의 B30 GPU를 준비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TSMC에 예약했던 생산 용량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가동률이 포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H20용에 예약했던 이 생산 용량은 다른 고객사로 재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TSMC의 N4 공정 기반의 칩 생산 주기가 3개월임을 감안하면요. 오늘 당장 생산을 재개를 하더라도 실제 제품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고객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금 더 효율적인 GPU를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H20 생산은 재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B30 GPU 관련해서는 더 좀 상황을 더욱더 이제 경쟁력을 더 노리겠다라는 이유가 나온 만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H20이 중국에 재판매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재고적인 부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간밤 주가 2.54%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요. 같이 반도체 주구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역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이 숫자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쪽으로 대표 기업이죠. 관세 영향이 짙어졌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여파로 인해서 11억 달러를 감소하게 된 겁니다. 역시나 연간 실적 또한 전망은 지금 유진한 상황이지만 3분기의 타격은 역시나 경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수입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대부분 캐나다와 멕시코산의 부품은 면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너럴 모터스 결국에는 이 순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3분기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40억에서 50억 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만큼 앞으로도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의 관세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인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너럴 모터스 관련해서 관세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행보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8%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로키드 마틴과 RTX 방산주 쪽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10% 급락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숫자적인 면에서 눈에 띕니다. 예상치가 6.54인데 주당 순이익이 1.46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큰 폭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에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등 구조적인 리스크가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분기의 실적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처럼 대형 미스가 발생한 경우는 드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레거시 방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관련 재무 상태가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서 이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RTX도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고요.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은 했지만 함께 방산주 쪽으로는 같이 모멘텀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같이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1.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고 매출도 9%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방산주 안에서는 실적은 엇갈린 흐름이지만 록히드 마틴이 워낙 큰 폭으로 빠졌고요. 어닝 쇼크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지금 외신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외신은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 세 번째 회담인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 고율 관세가 연장이 될지 여부가 더욱더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과 쟁점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오는 7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참석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고율 관세 유예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양국은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췄고요. 이 유예 조치는 8월 12일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단순한 관세 협상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 소비 중심의 경제 전환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수입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간접 지원 여부 등도 논의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관세 유엔 시안과 함께 지정학적인 의제까지 논의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 제도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8월 1일이 매우 강경한 시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시점까지 개별적으로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나라는 자동적으로 상호 관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양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 제품에 대해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고요. 필리핀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춘 수치인데요. 즉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유연성도 함께 보여주게 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를 더 높이면 상대국이 협상 테이블로 빨리 돌아오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또 제약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자 무역 합의를 포함한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며칠 내에 무역 합의가 빈번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무역 합의에 이뤄진 만큼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 외교가 지금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성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 좀 몇 %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네. 이슈 중 하나인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이미 지난달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호 초청 의사를 교환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에 공식 초청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뒤에 양측 모두 정상회담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월 에이펙 회담이 가장 유력한 일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변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라든지 혹은 미국 내에서 반중 강경파들의 견제 같은 것들이 이 회담 성사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외교 성과를 이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할지에 따라서 협상의 무게와 속도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중 양국 모두가 지금 관계 안정과 또 관세 유예 연장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의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는 7월 28일과 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무역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는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실제 이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즘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좀
좀 서두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투자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를 둔 그런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지난 21일에 2030년까지 미국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 제조와 또 연구개발 역량을 전면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조 시설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선 체중 감량 치료제로 주목을 받는 GLP-1 계열의 원료 의약품과 또 콜레스테롤 조절제 성분 등을 직접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텍사스 등지에서도 세포 치료제 생산과 R&D 확장을 예고했고요. 현재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42% 수준인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500억 달러 규모의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한 이슈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응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관세 압박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외국산 의약품과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품목별로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낮은 수준의 관세로 시작을 해서 제약사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당장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사들에게는 강한 경고이자 압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머크와 존슨앤존슨, 로슈, 노바티스, 에브비 같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잇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인 동시에 또 미국 시장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도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제약사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볼까요? 네, 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상당히 미국 투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는 지난 4월에 5년간 미국에 500억 달러, 약 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인디애나와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등지에서 비만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또 혈당 센서 관련 생산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바티스라는 기업은 5년간 230억 달러를 들여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의 생물의학 연구소와 방사선 치료제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오젠은 기존에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곳은 바이오젠의 최대 생산 시설인데 후기 임상 단계 신약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 에브비는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내 원료 의약품과 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 확대는 이제 글로벌 제약업계의 공통 대응 전략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이라는 최대 의약품 시장에 더 깊숙이 들어가려는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고율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포착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방향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텔란티스 올해 손실만 하더라도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실적 악화가 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스텔란티스는 지난 21일에 예정된 공식 발표보다 앞서서 좀 빠르게 상반기 실적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보다 손실폭이 훨씬 크다는 걸 투자자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한 조치였고요. 스텔란티스가 밝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23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743억 유로로 전년보다 12.5%나 줄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56억 유로 흑자를 냈던 회사였기 때문에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은 실적 악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33억 유로의 세전 비용이 들었고요. 또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관세가 좀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또 5월부터는 부품까지 그 관세를 확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관세로 인한 순이익 감소만 상반기에는 약 3억 유로, 4,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손실이 많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실만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고요. 작년에는 흑자였는데 올해 이렇게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큰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스텔란티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더그 오스터만 CFO는 최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세가 상반기 중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걸 고려를 하면 하반기에는 실적 타격이 2배로 커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만 보면 관세 영향만으로도 최대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40% 이상이 멕시코나 캐나다 등에서 들여온 수입차였고요. 여기에 쓰이는 부품들도 대부분 해외 조달이기 때문에 부품까지 관세가 붙으면 차량 생산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2분기 북미 지역에서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미국 내 부품 공장 직원 900명을 일시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게 또 다른 비용 부담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스텔란티스 이렇게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완성차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제너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업체들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속속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는 아예 5월 실적 발표에서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하기도 했었는데요. CFO인 셰리하우스는 급변하는 무역 정책 환경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반기 손실이 약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들여오던 차량과 부품에 25%에서 30% 정도의 고율 관세가 붙게 되면서 현지 생산이 멈춰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볼보 같은 유럽 업체들도 4월에서 5월에 잇따라 연간 전망을 철회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미국 자동차 시장 구조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절반 가까운 46.6%가 수입차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수천 개의 부품을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관세가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아본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게 될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외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나쁜 일을 해왔고 8개월 안에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금 4%의 금리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 1조 달러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금리는 1%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 고위급 회담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측 대화 상대와 함께 다음 주 스톡홀름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고율 관세 상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12일 만료된다며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JP모건은 암호화폐 ETF 등 간접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제공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자체를 담보로 하는 직접 대출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실질 소득을 잠식하면서 소비를 압박하고 있다며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1.1%로 전망했습니다. 또 상반기 소비가 사실상 정체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평균 관세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간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기업 중 88곳이 실적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실적 자체보다는 경기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관세의 영향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0.3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폭을 이어갑니다. 이틀 연속으로 또 신기록을 갱신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 역시도 오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 10년물 국채금리 0.78% 하락하면서 4.3% 선에서 현재 마감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7%대 하락하면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WTI 유가 지수도 오늘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히트맵 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시면요. 히트맵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좀 더 많은 가운데 하지만 또 반도체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는 빨간불이 현재 켜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특히나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클로즈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M7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함께 보였는데요. 이 오픈 AI가 또 대규모로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주 관련해서도 특히나 하락폭을 키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떨어지는 하락폭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이미 소비자단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경우에는 1% 넘는 상승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와는 다른 모습들이 현재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반면 또 GM의 경우에는 하락폭을 많이 키워나갔습니다. 8% 넘게 빠지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는 또 좋지 못한 흐름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단으로도 함께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줄이 이 투자 계획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라일리와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특히나 상승폭을 어제와 다르게 또 키워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1.8%대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존슨앤존슨은 2%대 상승폭을 키우면서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너지단에서도 넘겨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항공 방산업체, 특히 로키드 마틴 2분기 매출이 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10%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는 하루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도 또 실적 부진으로 8%가 넘는 하락세를 보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은 자세한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당분간 투자자들은 이 무역 정책의 변화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면서 이 투자 방향을 잡을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연아 앵커와 미국장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3가지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와 제너럴 모터스, 로키드 마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네, 엔비디아에는 AI 칩인 H20을 지금 중국에 재판매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엔비디아 쪽으로는 다시금 좀 투자가 얼어붙은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H20에 대해서 생산 재개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에 대해서는 100만 개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차세대 블랙의 아키텍처 기반의 B30 GPU를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커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하반기에 출하량이 40만 개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H20 칩에 대한 재고는 100만 개 이를 것이고요. 이 중에 70만 개가 완제품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H20 칩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에 있는 주문 물량만 소진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45억 달러의 손실도 단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금 H20뿐만이 아니라 AMD의 MI308까지 수출을 재개를 허용한 상황이지만 엔비디아는 당장 H20에 대한 생산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률이 포화가 된 상황이고요. 다른 고객사까지 재배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20 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좀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고요. H20에 대한 이 호황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또 투심이 얼어붙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볼까요? 네, 역시 실적에 대한 이 시즌이 돌아온 만큼 실적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8% 급락을 했습니다. 2분기에 순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세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 정도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순이익이 11억 달러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세로 인해서 순이익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2.53달러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 줄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금 4월과 5월에 수입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라고 밝혔죠. 대부분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부품에서는 면제를 했고요.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산이 아니라 부품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당시에서는 이 연간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에 그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 관세만 하더라도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금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너럴 모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부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조금은 줄이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세 대응 전략 지금 풀 가동 중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경쟁력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포부까지 밝혀진 상황이니까요.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방산주 쪽으로도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숫자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찍혔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0%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1.46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6.54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역시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프로젝트 지연까지 이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지금 논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분기에 대한 실적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처럼 대형 미스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레거시 방산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관련 재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재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X 방산 기업도 함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RTX는 괜찮았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키드 마틴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방산주들 대부분 다 쉬어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간밤에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 19%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이뤄지고 있죠. 무역 협상의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필리핀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오늘 빠지는 흐름까지 가졌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X 못 건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상호관세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필리핀에는 원래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 인하하면서 결국에는 19%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필리핀 네 번째 무역 합의의 국가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군사적인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게 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역시나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도 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도출이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필리핀이 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필리핀에 19%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인 만큼 앞으로의 좀 상호작용에서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번째 무역 합의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라클 측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게이트가 출범한 이후에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데이터 센터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지금 진전이 없다라는 이유와 함께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그리게 된 겁니다. 단기 계획까지 대폭 축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계약을 맺지 못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텍사스주의 에빌린에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프트뱅크 없이 오픈 AI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고요. 오픈 AI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이 데이터 센터 위치 선정뿐만이 아니라 부지 사용 등 역시나 합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또한 스타게이트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을 포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간밤에 오라클 주가마저도 빠졌으니까요. 앞으로의 반도체 주가들의 향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스페이스 X 못 건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와의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하기 어려운 스페이스 X의 기술력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졌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따져보자면요. 세계 최초 재사용의 로켓 기술인 펠컨 9입니다. 이 스페이스 X는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켜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이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펠컨 9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X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이 이슈로 나왔고요. 또 트루 그래건이라고 해서 유인의 우주선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스페이스 X의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다른 기업의 대체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X는요, 올해 들어서 정부 계약을 또 많이 따냈는데요. 총 28건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59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국방부 계약 차원에서는 최대 수혜 기업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계약도 따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만큼 좋은 기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직은 지금 상호작용이 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슈, 요즘 실적에 대한 시즌이만큼 숫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실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얼어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앞으로의 실적 대응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한 곳 휘청하니 반사이익 통신판 강남 불패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한 곳이 휘청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통신 3사 중에 한 곳일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은 아닐 것 같고요. 두 기업 중에 한 곳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오늘 반사이익을 받은 이곳 바로 LG U+가 되겠습니다. 네. 이 LG U+의 실적 개선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 유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의 효과인데요. 우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약 80만 명의 고객이 현재 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무려 40% 이상이 LG U+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LG U+의 모바일 서비스 수익이 현재는 크게 확대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이익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경영 전략의 변화입니다. LG U+의 최근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또 저수익 사업의 효율을 꾀하면서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5조 3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1조 클럽을 복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LG U+를 통신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이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대표 기업으로 현재 꼽고 있습니다. 네, LG U+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만에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지금 이 와중에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굉장한 모멘텀도 다양하게 받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실적 외적으로도 또 LG U+는 강한 주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인데요. LG U+는 지난 21일 8억 원 규모의 또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으며 오는 8월 5일에는 2021년에 매입했던 자사주 전량 약 678만 주를 현재 소각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주식의 1.5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좀 두장같이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당 250원의 중간 배당도 확정이 되면서 올해 배당 성향은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2천만 원 이상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대 49.5%까지 과세가 되지만 향후에는 27.5%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조선 상한선 폐지로 이 마케팅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증권가는 출혈 경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현재 유효한데요. 오히려 프리미엄 요금제 유치 그리고 단말 교체 수요 증가로 이 중장기 ARPU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U+ 측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가입자가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루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통신주 업종에서는 최선호주로 꼽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LG U+ 투자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자 기업 사서 시총 10배 전설급이다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시총 10배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오늘 이 댓글에 대한 종목은 하나오션으로 현재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 직후에는 사실 여러 우려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고질적인 부채 문제, 그리고 적자 구조, 노사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매출은 인수 당시 대비 140%나 증가해서 10조 7천억 원에 달했고 또 시가총액은 무려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 한화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본을 현재 7배 이상 확충을 했고요. 또 부채 비율도 1,800%에서 200%대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또 영업 전략 측면에서도 선별 수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꿨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는 통한 요인이라고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준은 90억 달러 기준, 현재 국내 조선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LNG 운반선 25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역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수익성 전략입니다. 또한 생산성 개선도 함께 주목할 만한데요. 파업 여파로 낮아졌던 효율성이 이 흑자 전환을 통해 현재 회복된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또 방산 사업에서의 성과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함, 또 잠수업 사업 등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을 했고 국내 최초로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3건을 따내면서 기술력 입증에도 현재는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살펴주셨다시피 대규모 M&A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뛰어난 성장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조선에다가 방산까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조선수와 함께 LNG 운반선을 함께 공동 건조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하나오션은 미국의 자회사인 하나필리시비아드를 통해서 약 3,500억 원 규모의 이 LNG 운반선 한 척 건조 계획을 현재 수주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는 옵션 한 척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계약은 또 그룹 내 3자 협력 구조로 한화해운이 발주를 하고요. 또 미국 현지조선소인 하나필리시비아드가 계약 주체가 되며 실제 건조는 국내인 하나오션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핵심은 미국 조선소와 한국 기술력의 결합이라는 점인데요. LNG선은 고난이도 선박인데 이걸 미국 선박 등록 요건을 맞춰서 공동으로 건조하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약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LNG선 발주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가 2029년부터 또 미국산 LNG 수출에 미국산 선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밝혔죠. 즉 이번 계약은 그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포석이 되겠고요. 또 하나오션은 북미 시장에서의 이 LNG선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또 이렇게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국내에서도 수상함 2척 동시 건조가 가능한 실내 공장 증설에 착수를 했고, 또 대형 크레인을 활용해서 블록 대형화 공정까지 도입해 생산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북미 진출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하나오션은 단순히 흑자 기업을 넘어 또 글로벌 조선,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3자에 대한 이 성장축이 지금 있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하나해운, 그리고 하나필리십 야드까지 이렇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선업에 대한 체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M&A까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E로 전세 역전 노리는 전략가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HBM4E라고 하면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실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는 전략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떠오르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메모리에서 HBM은 성능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층층이 쌓아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TC 본딩, 즉 열압착 방식으로 층을 붙였습니다. 칩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돌기인 범프를 두고 열과 압력으로 또 눌러 붙이는 그런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엄연한 한계가 또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12단에서 16단, 더 나아가 20단 적층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층수가 늘어나다 보면 HBM 패키지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께가 77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 칩을 얇게 깎거나 또 간격을 좁히는 걸로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방식은 아예 범프를 사용하지 않고 칩과 웨이퍼의 금속 배선을 정밀하게 맞불려서 현재 붙이는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훨씬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입출력 단자 밀도도 높아지면서 발열 해소까지 또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기존 라인을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그동안 공식적인 도입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고심했던 이유도 이런 어려움 때문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더욱더 훨씬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발열 문제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확정 단계인 건지 또 앞으로 어떤 파급력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직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김대우 삼성전자 상무가 최근 열린 기술 워크숍에서 또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HBM4, 즉 7세대 제품부터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은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의 16단 HBM 샘플을 이미 제작해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는 HBM4만 보는 게 아니라 커스텀 HBM도 또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의 또 AI 칩에 맞는 그런 HBM을 따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하단 칩에 연상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 속도나 용량을 특정 워크로드에 맞춰서 조정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런 또 커스텀 수요에 맞춰서 삼성만의 맞춤형 HBM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단순히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걸 넘어서 또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고도화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HBM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판도가 또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이 반도체 흐름들,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에 대한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Z 폴드 7 사전 판매 신기록을 내세웠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LS 마린 솔루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네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명운이 담긴 지금 한미 간의 2+2 통상 협약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2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또 8월 1일로 정리한 만큼 앞으로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2+2 통상협상은 25일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을 하고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섭니다. 미국은 이미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2일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각 부처 장관들도 이번 주 안으로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카운터파트를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선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또 방위비 문제나 통상 외교 이슈까지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 측 분위기에는 조금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8월 1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질 높은 합의라고 말하면서 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협상 내용의 완성도를 더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밀어붙였던 속도전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 통상 협상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지금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어떤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협상 카드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올해에만 3차례 총 600만 배럴 규모의 미국산 경지류를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중동에서 들여오던 물량을 미국산으로 대체를 한 거고요. 이 계약만으로도 무역 수지를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500억 원 넘게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NG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국산 LNG를 약 386만 톤을 수입했는데 올해는 최대 300만 톤을 더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6억 달러 이상 규모고요. 그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무역 흑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선 분야 협력입니다. 이 한화오션이 미국의 자회사 그리고 필리조선소와 함께 3,480억 원 규모의 이런 규모의 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 LNG선이 발주된 건 약 50년 만의 일이고요. 앞으로는 미국 법규와 해양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우리 조선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협력 모델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인데요. 이건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 측에 제안한 협력 프레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그걸 통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 대신에 이 투자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이고요. 이번 협상에서 이 모델에 정부가 전권을 실어 설득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너지 수입뿐만이 아니라 조선 분야의 협력 그리고 투자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로서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디테일한 조항을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최근 8월 1일보다 중요한 건 질 높은 합의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만드는 게 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영국이나 베트남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단 큰 틀만 먼저 합의를 하고 세부 조율은 이후에 실무 협의로 넘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 측이 여한구 본부장과의 사전 접촉에서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미국은 막판까지 한국의 투자와 또 구매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균형 전략이 좀 중요해졌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 25%, 철강 50%에 달하는 관세를 기본 세율인 10% 수준으로만 낮춰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되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어떤 전략들이 이루어질지 좀 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간에 좀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내놓은 신제품이죠.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번에는요, 폴드 모델이 플립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번 성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국내에서 진행을 했던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의 사전 판매량이 무려 총 104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삼성 폴더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폴드 5와 플립 5에 10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점은 폴드 7의 비중이 처음으로 플립을 앞질렀다는 건데요. 전체 예약 중에서 폴드가 60%, 플립이 40%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폴드 쪽은 두께나 무게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번 변화는 꽤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폴드 7은 전작보다 두께를 26% 줄이면서 접었을 때는 8.9mm, 또 펼쳤을 때는 4.2mm까지 얇아졌고요. 무게도 215g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디자인과 휴대성이 모두 개선된 셈인데요. 화면 비율도 일반 스마트폰처럼 자연스러워져서 실제 사용감도 좋아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능도 이번 제품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요약과 번역, 통역, 그리고 회의록 정리 같은 실용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특히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사실 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고 무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얇아지니까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사전 판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지금 인기가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반응이 뜨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IT 전문 매체인 폰 아레나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Z 폴드 7과 또 플립 7은 인도에서 사전 판매 시작 이틀 만에 약 21만 대가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올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 초기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S25 시리즈는 인도에서 전체 사전 판매량이 43만 대 정도였는데 이번 폴더블 신제품도 25일까지 40만 대 가까이 팔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주류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폴더블 폰이 초반부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 꽤나 의미 있는 변화로 읽히고 있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든 데다가 이번에는 AI 기능도 함께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수요층을 자극하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 주요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전체 흥행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라면 삼성도 아무래도 더 강한 승부수를 계속해서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요, 2번 접히는 트리 폴드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한 달 먼저 신제품을 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트리 폴드폰 지금 폼팩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또 하반기에는 트리 폴드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2번 접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새로운 경쟁축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연말쯤 갤럭시 Z 트리 폴드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상표권 등록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한 번 접히는 기존 폴더블과는 달리 펼치면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대화면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보다 한 달 먼저 한 9월쯤 2세대 트리 폴드폰인 메이트 XT2를 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가장 큰 관건은 내구성입니다. 2번 접히는 만큼 힌지 구조나 디스플레이 강도 같은 기술적 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기존에 쌓아왔던 인폴딩 기술을 바탕으로 화면 주름이나 무게 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트리폴드 폰이 폴더블 폰의 다음 진화 단계가 될지 아니면 그냥 단기 이슈에 그칠지는 결국 소비자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판매 흥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중국 업체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35.4%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45.2%에서 약 10%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브랜드들의 좀 빠른 추격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글로벌 점유율도 34.3%로 삼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너나 레노버, 샤오미 같은 다른 업체들도 다양한 제품들을 내세워서 시장을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삼성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현지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을 앞세워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이 강점이 많지만 힌지 내구성이나 화면 주름 같은 품질 개선 부분도 경쟁사들이 이미 많이 따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예전만큼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이 애플까지 폴더블폰 시장에 첫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과 가격 그리고 출시 전략 모두에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의 폴더블폰 경쟁 시작입니다. 지금 신제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으니까요. 어떠한 리더십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올 상반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상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네, 우선 LS 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1,1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14%,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나 늘면서 반기 기준으로는 설립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건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남 해상풍력 1단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자회사로 편입된 LS 빌드윈의 실적이 이번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익성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었는데요. 작년 2분기에 워낙 실적이 좋았던 영향도 있고 또 주력 장비인 GL2030 포설선이 개조 작업에 들어가면서 실제 작업일이 줄어든 영향도 컸습니다. 이 포설선은 해저 케이블을 실어 나르고 또 시공하는 핵심 장비인데요. 기존 4,000톤에서 7,000톤까지 실을 수 있도록 현재 개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향후 대형 프로젝트에 대비한 투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은 하반기에도 좀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만 전력청 해상풍력단지의 해저 케이블 공사와 그리고 해저 방위용 음향 탐지 센서 설치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안마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시공 계약까지 따내면서 현재 수주 잔고만 약 6,500억 원, 지난해 매출의 약 5배 수준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태안이나 해송, 신안 우이처럼 여러 대형 해상풍력 사업에서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만약에 본 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400에서 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 하나에 해저 케이블 시공만 맡아도 매출이 2천억에서 3천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은 이 시장을 현재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 지난 21일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영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해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된 건데요. 계열사인 LS 에코에너지의 현지 해저 케이블 공장 설립과 연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전력망과 통신망 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남아는 장거리 전력망 수요가 높고 또 해상 풍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해저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LS 마린 솔루션은 이미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수주를 했었고 또 MS와 아마존이 추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사업도 따내면서 전력과 통신 양쪽 시장 모두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지금 수주 확대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